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SOS를 보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 종로구 북창동 뒷골목,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번듯한 간판도 없어요. 근데요, 지금 이 건물 앞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글로벌 정유사 임원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이 건물의 주인은 자산 20조 원, 재계 서열 32위. 여러분이 아마 이름조차 몰랐을 회사, 장금상선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해운사 이름 정도였죠. 근데 이 회사를 파고들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2026년 2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던 그 순간 장금상선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하루 용선료만 최고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이에요. 배 한 척이 하루에 버는 돈이요. 그리고 지금 그 배가 130척에서 150척 사이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장금상선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투자 패턴,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원칙이 지금 여러분의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위기가 터질 때마다 늘 뒤늦게 그때 샀어야 했는데를 반복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반복이 끊길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쟁이 터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큰일 났다,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근데 장금상선은 그 순간에 정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희소해지지?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위기가 터졌을 때 공포를 느끼는 사람과 희소해지는 자산을 찾는 사람. 이 두 부류의 10년 후 통장 잔액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2026년 2월 28일로 가볼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 바다로 이동하는 원유의 약 20%,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에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9km,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근데 그 좁은 목줄이 막혀버린 거예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하루 평균 138척이 오가던 해협에 통항 선박이 단 2척으로 줄었어요.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원유를 가득 실은 배들이 꼼짝없이 묶였고 중동의 지상 저장 시설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어요. 기름은 넘쳐나는데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희소해진 자산이 딱 하나 떠올랐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초대형 유조선 VLCC였어요. 한 척에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이 거대한 배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다니는 창고로 돌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하루 용선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평소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이던 게 순식간에 5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스팟 시장에서는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7천만 원짜리 계약도 터졌어요. 하루 만에 20배에서 30배가 뛴 거예요. 사우디에서 중국까지 원유 한 번 실어 나르는 비용이 300억 원이에요. 편도 한 번이에요. 이게요, 단순한 해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희소성의 경제학이에요. 공급이 갑자기 막히면 그 공급을 쥔 사람이 가격을 정해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반도체 공급망이 막혔을 때 TSMC의 가격 결정력이 폭발했던 것처럼 물류가 막혔을 때 특정 자산이 희소해지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구조. 장금상선은 그 구조를 미리 알고 있었고 준비까지 맞춰놨던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위기의 구조를 읽는 것까지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뉴스 보면 나오니까요. 근데 장금상선이 남다른 건 그 구조를 읽고 나서 4조 원을 던졌다는 거예요. 업계 전체가 무모하다고 할 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코로나19 물류 대란이 한창이던 2021년에서 2022년 해운업계는 그야말로 컨테이너선 광풍이었어요. 전 세계 해운사들이 너도나도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 정태순 회장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보유하던 컨테이너선 일부를 팔고 그 돈으로 설령 10년에서 15년 된 중고 부위 LCC를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결정적인 한 수는 따로 있었어요. 2025년 크리스마스 연휴였어요. 전 세계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장금상선은 중고 VLCC 15척을 한꺼번에 계약했어요.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요. 그리고 2026년 1월 말 전쟁이 터지기 딱 한 달 전 최소 6척의 빈 유조선을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미리 이동시켜 대기시켰어요. 화물도 없이 그냥 거기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이게요, 폭풍이 오기 전에 우산 공장을 폭풍의 한복판에 갖다 놓은 거예요. 2월 28일 전쟁이 터졌을 때 장금상선의 배는 이미 길목에 있었어요.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4조 3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이에요. 한 회사가 중고 유조선에 쏟아부은 돈이요. 그 결과 전 세계 VLCC 880척 가운데 130척에서 150척을 장금상선이 보유하거나 운용하게 됐어요. 비율로 따지면 14%에서 17%예요. 전 세계에서 VLCC 점유율이 10%를 넘는 단일 선사는 장금상선이 유일해요. 지난달 단기 운송 계약 시장의 37%를 혼자 차지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 투자가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장금상선은 37년 동안 이 패턴을 반복해 왔어요. 1989년 한국과 중국은 수교조차 없었어요. 외교 관계도 없는 나라와 합작 회사를 세운다는 건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정태순 회장은 그때 중국과 손을 잡고 한중 최초의 컨테이너 직항로를 열었어요. 외교보다 백길이 먼저였어요. 1998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다들 도망갈 때 장금상선은 반대로 빠져나가는 지분을 전량 매입했어요. 헐값에 쏟아지는 매물을 바닥에서 쓸어 담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장금상선 오너 경영 체제의 시작이에요. 2021년 업계가 기피하던 흥하해운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2025년 말 모두가 외면하던 중고 VLCC를 4조 원 넘게 사들였어요. 이게요, 단순한 배짱이 아니에요. 패턴이에요. 남들이 호황에 취해 한 방향으로 달릴 때 현금을 모으고 위기의 공포가 극에 달해 헐값에 던질 때 바닥에서 사는 것. 워런 버핏이 주식시장에서 평생 해온 그 원칙을 이 회사는 바다 위에서 37년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사는 여전히 종로구 북창동 뒷골목 낡은 건물 2층이에요. 정태순 회장이 남긴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배를 사야지 사옥을 왜 짓느냐. 이 한 문장이 이 회사의 모든 철학을 담고 있어요. 겉이 아닌 본질에 자본을 집중하는 것, 그게 20조 원짜리 해운 제국의 뿌리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장금상선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저 회사는 정보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 근데요, 사실은요. 장금상선이 4조 원을 베팅할 때 그 회사만 가진 특별한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막힐지 정확히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블룸버그도 그 점을 명확히 짚었어요. 그냥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오면 배를 가진 자가 이긴다. 그 원칙 하나를 37년 동안 흔들림 없이 실행한 것뿐이에요. 여기서요. 이걸 우리 투자에 적용하면 딱 3가지 질문이 남아요.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게 뭔가요? 모두가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두 번째, 다음 위기가 온다면 무엇이 희소해질까요? 에너지, 식량, 반도체, 물류. 위기의 종류마다 희소해지는 자산이 달라요. 그 자산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장금상선이 위기마다 이긴 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공포에 얼어붙어 있을 때 혼자 질문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물류 대란 때도, 그리고 이번 호르무즈 봉쇄 때도 매번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끝난 후에야 그때 샀어야 했는데를 반복했어요. 그 반복이 지겨우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그 반복을 끊어드리는 첫 번째 계기가 됐으면 해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뉴스를 보며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기로 희소해지는 자산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경꾼과 플레이어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통장 잔액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또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먼저 찾아올게요. 댓글로도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발상 자산이 뭔지 같이 얘기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